자, 지금부터 우리 마지막 이론할 것인데요. 우리가 107페이지부터 140페이지. 와, 이 많은 걸 한 번에 다 해? 네, 맞습니다. 그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고요. 1시간 정도 내외 되는데, 뭐, 우리 끊임없이 해야 납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도 225페이지부터 우리 경매까지 한 2강 정도. 문제는 2강. 우리 요약은 뭐 어떻게 보자면 한 강이지만 긴 한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넉넉 잡아 4강을 하든 3강을 하든 여러분의 어떤 난이도 조율해가면서 하도록 합시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론을 2강 할 수도 있긴 있어요. 자, 우리 더 갑시다. 107페이지 보면 거래계약서 작성인데요. 일단 계약서의 의미는요. 계약 승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있음으로써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계약서, 종이를 작성하는 것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게 적지 마세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현업에 가면 돈 잘 벌면 돼요. 그냥 거래 계약서고요. 서명 날인이고 그리고 계약금이에요. 자, 이때 우리가 이것이 내 거야 라고 하시는 시점은 계약이에요. 계약이고요. 여러분의 어떤 계약의 유형, 어떤 매매냐 도급이냐 이런 계약의 유형을 얘기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종이를 적고요. 책임 소재 밝히기 위해서 서명 날인하고 우선 지휘권을 주기 위해서 계약금, 이행 여부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는 그런 의미이고요. 밑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인데 우리 벌써 했습니다. 우리가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다. 공시력은 있어도 공신력이 없다. 추정이죠, 추정. 자, 그리고 이제 처분 능력의 확인인데 이전인, 뭐 취득인 둘 다 필요로 하고요. 이 자인에 관해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임의 후견의 관계 꼭 읽어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법인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리 얘기했지만 정관과 그리고 등기부 등본 등 확인하시면 되고요. 공동소유에 있어서 공유 합의 총류의 경우만 좀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죠.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거래 계약이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제 108페이지 보면 우리가 대리권 중심으로 보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임의대리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인데 이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발급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확인할 필요가 없다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판례는 시간 나실 때 좀 훑어보세요. 특히 그 방글로 4번까지 좀 보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은 보셨어요, 여러분. 자, 이제 물건의 표시 부분에 여러분 이제부터 거래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들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거래 당사자 확인했으면 무엇을 옮길 것인가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자, 물건의 표시는 우리 소재지, 이게 소재와 지 구별해 줘야겠죠. 그리고 매매 방식 수량이냐 필지냐 이렇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판례는요. 우리 단가를 표기하면 수량 매매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감액 청구 가능 여부지 감액이 된다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런 당사자 협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런 내용을 아래 관련 판례로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9페이지 보면 계약일은 말 그대로 계약되는 날짜고요. 자, 그리고 5번에 거래금의 계약금의 지급일자인데 여기서 조금 건들죠. 이때 우리 단위당 얼마라고 기록을 하더라도 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계약금이라고 하면 계약금은 이 세 가지 뜻이 있죠. 모든 계약금 증거적 약정된 금액이다. 증약금이고요. 서로가 이 합의사항이 없으면 해약금적 성격이며 그리고 배신 배반하면 위약금적 성격이 있죠. 하여튼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해약금의 경우는 여러분이 주의할 것이 과거에는 실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뭐 2배다, 폭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2배다, 폭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위약금은 특약을 건 것으로서 손해배상 금액의 대상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도금은 자유로이 해지를 못합니다. 자유로이 깨뜨리지 못해 해지를 못해요. 하지만 이것이 약정이 있으면 약정 해지가 가능하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잔금에 있어서 매도인이 받기를 거부하게 되면 공탁을 할 수 있다. 기억해 주며 물건의 인도 일시나 권리 이전의 내용 이러한 것은 시험에 극히 안 나와요. 하대 밑에 9번 약정 내용이죠. 시험에 나오는 게 위험 부담입니다. 아무런 말 없으면 이 채무자 위험 부담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당사자 특약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줘야겠죠. 하대 110페이지 보면 담보 책임은 꾸준히 나옵니다. 아무런 말 없으면 매도인이 담보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배제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양갈로 5번의 매매 비용은 매도인과 매수인 같이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11페이지는 뭐 있구나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이 기억할 건 112페이지죠. 권리금 부분입니다. 이 권리금은 여러분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특례법적 개념의 권리금이고요. 이건 전반적인 권리금이다. 그래서 권리금을 구별해가 좀 봐주셔야 돼요. 이 112페이지 권리금에 있어서 여러분이 원칙은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혀도. 하지만 영업에 방해를 하게 되면 이 계산, 일할 계산하듯이 계산해서 이 청구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영업에 방해, 어떤 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양갈로 3번을 보시게 되면 임대차 계약서의 권리금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 인정하면 주장할 수 없다라고 밑에 되어 있죠. 하대 위에 양갈로 1번 반환 의무 예외를 보세요.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밑에 줄 봐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게 바로 특별한 사정입니다. 자, 이제 113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밑에 거래 규제 밑에 표 한번 나왔어요.
요거 간단하게 보고요. 자, 이제 114페이지 금인계약서는 제가 좀 정리할 것인데요. 일단 금인계약서 보시면 요식행위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잠깐만 좀 볼게요. 계약을 원인이라고 하죠. 금인 적고 이렇게 좀 가죠. 금인은 개인 간의 거래에서만 하는 것이고요. 계약을 원인으로 합니다. 계약 원인. 자, 계약이니까 이것은 매매, 교환, 정렬하고 좀 임의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을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 이 부동산 글자도 빠졌네요. 좀 차례대로 해드리죠. 대상물은 부동산이어야 되고요. 계약을 원인, 노트는 조금 띄워봅시다. 계약 원으로 결과 어떤 거? 소유권 이전 등기여야 돼요. 자, 이제 하나씩 합시다. 일단 주체가 개인이어야 한다. 해결됐죠. 그리고 대상물은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토지와 건축물. 자, 그리고 계약을 원인이기 때문에 매매, 교환, 정려지, 임대차 등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유권에 국한합니다. 그리고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이전이죠. 등기란 글자 좀 뺄게요. 이전이기 때문에 이건 승계가 되는 것이지 원시는 아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이탈을 하게 되면 금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뒤에 볼게요. 다시 읽어봐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계약서에 금인 신청인 표시하여 부동산 소지에 관한 시군구 가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임 발행자의 금인 발행 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명하는 서면으로 어디에 제출한다? 등기소에 제출한다. 요 글자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등기소고요. 자, 금인 여부에서 요하면 그대로 읽으시되 분류보세요. 수용, 상속 이런 것은 계약의 원인 아니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존의 가등기입니다. 본등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해요. 임대차 지상권 다 소유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3번에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개인이 아니고 국가가 개념이 들어가서 안 되고 4번째 경락 공매 이거 다 계약이 매매제 교환 증여처럼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 거래 허가 주택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먼저 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6번에 매매 계약 해제 증서는 원래 거 돌려받으니 이 내용이 아니죠. 이전 등기 내용이 아니죠. 그리고 진전 명의 회복도 마찬가지고 선박 임목 재단은 이 대상물이 아니었어야 해요. 이 관계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자, 이제 금인 신청서 제출 서류는 의외로 간단해요. 여러분이 부동산이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뭐 A 구역, B 구역, C 구역에 걸쳐 있다면 여러분은 내가 C에 하고 싶다면 C, B 하고 싶으면 B, A 하고 싶으면 A. 그래서 금인 신청은 여러분 임의적으로 가시되 이 갈 때 반드시 타 C에 간다면 타 이 행정구역에 4번을 반드시 하나를 추가해야 됩니다. 해서 먼저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내용을 하는 계약서, 판결서 등에 금인받고자 할 때 시군구 수에 한 통을 더한 통수를 제출해야 한다. 한 통 더하죠. 하지만 이 3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 그중 한 개 시군구 관할 시장 등에 금인 신청할 수 있다. 금인 신청은 여러분 임의적이지만 여기 하게 되면 B, C의 사본을 첨부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원본과 사본 두 통에 사본 나머지 하나 더 추가하는 모델이죠. 자, 115페이지의 금인 신청자는 그냥 변호사, 법무사, 개공이 위임받을 수 있는데 이 위임받는다 하여 반드시 할 필요 의무는 없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인은 별도 서식은 없습니다. 거래계약서 자체가 서식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특례법칙 역할이고요. 그리고 밑에 뭐 거래 당사자, 목적, 계약, 대금, 그리고 개공이 있으면 개공, 그리고 계약과 조건이 있으면 들어가면 되는데 이걸 예전에 제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당목, 계대, 중기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당사자 당, 목적의 목, 계약의 계, 대금의 대. 그래서 당목, 계대죠. 그리고 5번에 개업 공의 중개사의 중, 그리고 계약의 조건과 기한의 기 해서 이렇게 외우는데 요즘에 그렇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요. 전매시 금인 신청, 만약에 중간 생략 등기하면 인정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6페이지하고 117페이지는요, 하나 판서를 해보세요. 이건 제가 답을 다 적어드리는 게 더 빠릅니다. 이 명신탁은요, 그렇게 안 나와요. 이건 제가 답을 한번 적어드릴게요. 이게 더 빠릅니다. 우리 문제 풀이할 때 바로바로 스킵해로 되는 파트예요. 여러분, 2자간, 3자간, 그 3자간은 이게 관계는 다 아시죠? 2자간하고 3자간, 그리고 이제 계약 위임령. 이렇게 있는데 이 관계는 다 안다는 가정에서 제가 좀 적겠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제가 뭐 바로 해드리면 되겠지만 민법에서 동사 배우기 때문에 시간상 생략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위탁자와 수탁자입니다. 신탁자, 수탁자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은. 신탁자와 수탁자는요, 어떤 일이 있더라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조건 무효. 무효는 주장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두 번째,
이 상대방은, 거래 상대방은요, 우리가 선의일 때, 이 선의, 몰랐다는 가정하에서 유효합니다. 유효하다는 건 자기가 주장할 수 있지만, 이 무효는 주장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제3자. 이건 대내적 관계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적극적 가담을 하면 무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약 위임령. 이 계약 위임령이라는 것은 자금의 지원이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자금 지원. 자금 지원이나 키워드가 나오면 우리 계약 위임령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 횡령죄가 발생하지 않는다. 횡령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이 진정 소유자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5번째, 손해배상의 대상은 모두가 되고요. 6번째인가요? 6번째, 우리가 이 특례와 예외를 구별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일단 이것이 예외상으로서 이 탈세를 하지 않는다는 범위에 사는 것이죠. 종중과 배우자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론만 인정이 됩니다. 법률론.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여러분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사실혼도 인정되거든요. 자, 그리고 7번에 우리 이걸 처음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제외라고 할까요? 양가상신,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 신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하나 더 기억하면 우리가 제재 부분이 시험에 꾸준히 나오죠. 우리 제재는 우리가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탁자와 수탁자와 상대방. 자, 이때 우리가 오이가스는 한 개 1,3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5년에 2억 원, 오이가스는 한 개 3년에 1억 원, 1년에 3천만 원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리고 신탁자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 강제금부터 해서 조금씩 떨어지죠. 과징금하고 얘들한테만. 자, 요거 하나 기록을 해 두신다면 더 이상 할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116페이지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 할 때 등기부를 악용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고요. 유형은 2장은 3장은 계약, 3장은 중간 생략 등기라고도 합니다. 그건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특례는 우리가 앞서 있지만 예외와 제외 다 판사해 드렸고요. 벌칙 나오죠. 과징금은 글자 세자이기 때문에 30%라고 하시면 되고, 이해강제금은 1년에 10%, 2년째 20% 해서 이 강제금과 그 이해강제금은 신탁자에게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17페이지 벌칙 꾸준히 보면 되고요. 장기 미등기에 대한 규제는요, 시험에 모의고사 용어로만 나오니까 간편하게 보십시오. 자, 이제 118페이지 보면 계약 유형 비교가 나오는데 위에 것은 그렇게 개의치 마세요. 외국인 토지법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밑에 제재 유형 비교를 보시게 되면 부동산 실명법 있죠. 그래서 오이가 선언한 게 1.3, 여기 시험이 꾸준히 나오고요. 그리고 외국인 토지법에서 우리가 신고자와 허가자 체크하셔야 되고, 이해강제금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네요.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 그 토지거래 허가 체크하셔야 되고, 투기과열지구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주택거래 신고 조금 수정하셔야 돼요. 취득세 500 이하는요, 당사자가 거짓 신고했을 때고, 미신고 테마는 500만 원 이하가 들어갑니다. 수정하셔야 돼요. 예, 수정하시고. 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 우리 시험에는요, 이 돈에 관해서 주로 나오지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옵니다. 일단 좀 잡자는 거 중심으로 잡으시면 돼요. 문제 보면 주임법, 상임법이 나올 만한 곳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제가 전반적인 절차 설명하고 우리 이론 수업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적용 대상 보시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가능하죠. 그 실제 용도보다는 계약 체결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유상 여야 보호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무허가 된다, 외국인도 된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법인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일부 법인 됩니다. 과거가 좀 바뀌었죠. 그리고 주택의 임차권 승계는 말 그대로 같이 살고 있는 가정, 공동생활체라고 할까? 그분들에게 이 시간을 주죠. 1개월 가는 시간. 자, 이제 이거는 뭐 양걸로 3번 보시면 알겠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건 평면적 강행 규정으로 하나에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항력, 우선 변제, 재우선 변제, 이건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대항력은 우리가 요건이 두 가지죠. 인도와 점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도 바로 점유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전입신고라고 하는 게 빠르겠네요. 그래서 점유와 인도, 이렇게 말하면 되죠. 인도 또는 점유. 인도 또는 점유라고 적지 마세요, 여러분. 하거나 전입신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은 제3자한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도는 지금 현재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잠재적 인도도 인정합니다. 즉 뭐냐 하면, 여러분이 동생 보고 계약을 하락해놓고 누나는 나중에 내려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와 주민등록 마칠 때인데, 일대 발생 시기는 방글로 1번에 보시면 둘 다 효력이 있고 그 다음날 영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길 영시. 자, 그렇게 보면 되고, 방글로 2번 보시면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이제 사택으로 쓰는 것도 인정받고요. 중소기업 양성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매 경매 시 양수인에게 자신의 임차권 주장하는 것은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하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이걸로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띄고 있죠. 하지만 주의할 것이 대항력과 우선 면제는 선순위자에게 주장을 못합니다. 반대로 후순위자에게 주장할 수 있죠. 하지만 최우선 면제는 모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기억해 줘야 돼요. 자, 표기는 지속어로 돼야 됩니다. 대항력. 그래서 오늘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럼 내일 계약서 새로 쓴다면 내일 만약에 새로 쓰게 되면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될까? 기존 계약과 연속한다는 표기를 기재하거나 또는 기존의 계약서에다 덧칠을 해버리면 가능해지겠죠. 덧칠한다는 것은 덧장 붙여서 하는 이런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임차의 의사관계 제3자 의할 경우 지속적 한 것으로 본다. 여담이지만 걔가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도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아주 중요한 법이죠. 자, 4번의 공동주택은 우리가 동호수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우리 공식, 전입신고가 공시적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갈로 4번 보기 전에 요거 좀 합시다. 이 대항력은 대항 요건이 구성되는 건데요. 이 전입신고와 인도부터 할까요? 인도와 전입신고인데 이때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 전입이라 할게요. 이 전입은 제3자에게 공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게 되면 보호를 못 받아요. 하지만 반대로 내 의사와 무관한 것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 꼭 기억하고요. 자,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사택하고요. 주공, 지공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선 변제권은요. 대항 요건 갖추었을 때 그리고 확정일자 갖추었을 때 동시 요건입니다. 모두 다 있었을 때 이 확정일자 의미는요. 방갈로 1번 개의치 말고 2번 보면 다양하게 많죠. 그런데 3번 끝에만 수수료를 하는 글이 있습니다. 수수료 지급이란 글자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도장 쿵 찍어줄 때 돈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좀 잡아두시고요. 그리고 5번은 뭐 확정일자 당일 효력.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하고요.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제가 좀 적을게요. 확정일자. 확정일자요. 자,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4월 6일, 4월 6일, 7일 합시다. 4월 6일. 이렇게 했어요.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뭐 사람 사는 일에. 너무 심한가요? 뭐 4월 8일 합시다. 4월 7일, 4월 6일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 변제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일단 인도와 전입신고는요. 여러분 요 확정일자하고 좀 구별을 해봐요. 일단 모든 효력이 완벽할 때 이게 지금 4월 8일이 있거든요. 4월 8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2일 발생하니까 요 날짜 다음이죠. 자, 이건 되게 당일 발생해요. 이거는 4월 7일 9시에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둘 다 충족되는 게 언제입니까? 4월 8일 0시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선 변제와 확정일자일이 다를 수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더 있는 게 확정일자는요. 동호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자, 이제 확정일자 부여기간 특별한 거 없고요.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되고 발생 시기 방금 했던 이야기 요 보시면 되고 이번에 두 번째 줄은 후순위자에게 주장한다겠죠. 그래서 선순위자에게 주장을 못합니다. 이 대항력과 우선 면제는 선순위자에게 주장을 못하고 후순위자에게 주장하고요. 최우선은 배타적으로 모두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 권리자들에게. 자, 이제 121페이지 효력은 그대로 한번 보시고요. 자, 최우선 면제 나오죠. 대항요건과 소액 보증금인데 확정일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하되 금액이 바뀌었어요. 문제풀이 할 때 금액은 여러분이 한번 조정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서울은요. 좀 고치죠. 서울은 지금 여기 9,500인데 1억으로 바뀌었어요. 1억. 높아졌죠. 그리고 3,200에서 3,400으로 바뀌었습니다. 숫자만 제가 좀 표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2번에 과밀 억제권이 이제 서울 제외입니다. 이 과밀 억제 권역은 인천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8,000에 2,700 동일하며 광역시 나오죠. 인천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입니다. 이거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 하면 인천광역시에 가면 강화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은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에 속하기 때문에 2번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강화군은 그냥 명칭대로 기타로 들어갑니다. 행정구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명칭으로 간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3번 다시 봐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 억제 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하고요. 안, 용, 김광이라고 기억하다가 세종특별자치시도 포함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세종특별자치시도 하나 넣어주세요. 지금 5개로 바뀌었습니다.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세종특별자치시.
시도 포함시켜 주세요. 이들도 6천에 2천까지 보장받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나오죠. 기타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4,500이 5,000으로 바뀌었습니다. 5,000으로 바뀌고요. 지금 여기 1,500이 1,700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약분하시면 돼요. 약분.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나머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최우선 면제는요. 주택과 토지 포함해서 2분의 1 이렇게 되죠. 2분의 1. 이 2분의 1은 상인법도 동일합니다. 나머지 특별한 거 없고요. 자, 효력 나오죠. 선순위 소액 임차인 범위는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 기준 한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4번의 1번이 돈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저당권 설정 일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이 1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뀌었거든요. 날짜가 지금 올 중순에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당권이 예를 들어서 지금 9,500이라고 하는 돈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올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게 허용되다가 후반기, 한 1억 합시다. 9,700 합시다. 9,700. 9,700인데 우리 원래 3반기 같은 게 인정 못 받죠. 왜? 9,500을 넘어갔으니까. 하지만 지금 내려가면서 어떻게 1억으로 바뀌었어요. 1억으로 바뀌었으면 이건 인정받죠. 이런 식으로 선순위 담보 일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당권 설정 일자. 이런 구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특별한 거 없습니다. 보증금 회수는 시험하고 괴리가 좀 있죠. 괴리가 좀 있고요. 그 시험 칠 때 요거 때문에 여러분 저한테 가끔 뭐 개인 메일도 오고 하는데요. 요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시험 발표가 7월 중순쯤에 날 겁니다. 중순쯤에 이게 예정입니다. 예정. 보통 7월 중순에 나거든요. 한데 무작정 법 바뀌었다 호들갑 떨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해서 어르신들 좀 오해하시는데 이게 막 이렇게 마음을 급하게 쫄 필요 없어요. 지금 느긋하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7월 중순 되면 공문이 떠요. 이 정부가 공문이 뜨는데 이 공문을 보시게 되면 이 공문에 보면 시험은 언제까지 시행되는 법률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날까지 시행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것이 7월 21일 기준이다 하면 이날까지만 되는데 7월 22일 걸 보게 되면 벌써 2017년도 공부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바뀌더라도 좀 기다리셨다가 하셔야 되고요. 법은 바뀌게 되면 이제 이것이 계도 기간 가듯이 조정 기간이 남아 있어요. 좀 시끄러우면 좀 불편하잖아요. 중개사 그래도 2만 명 가까이 시험 칩니다. 시끄럽다고요. 그래서 이 출제하는 분들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 바뀐 것은 그렇게 내지 않는 게 추세입니다. 안 된다가 아니고 추세라고요. 추세. 그런 것도 기억 좀 하고요. 해서 122 그 나머지 내용은 특별한 거 없고요. 대신 받아준다. 그런 얘기고요. 자, 요거 좀 뭐 양걸로 2번부터 특별한 거 없죠. 쭉 훑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7번 같은 건 좀 잡아두셔야 돼요. 잡아두셔야 되고. 자, 이제 6번의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 임대차 종료됐는데도 이 임차인이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다른 데 가지도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대상물 소재지 법원에 가서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양걸로 3번이 중요한데 이제 이게 종료되게 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기부 얼구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건이 되는 게 아니고 물건화가 되는 것이고요. 이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까지 인정되되 최우선 변제권 없다. 그리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123에 담고 있습니다. 자, 임대차 종속 기간은 우리가 아무런 말하면 2년이죠. 하되 임차인은 조정하고 연장하고 가능하지만 임대인은 못하죠. 하되 묵시적 갱신 좀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법정갱신이라고 해도 되죠. 이 법정갱신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심으로 문제 나오고 상인보험 권리금 중심으로 나올 것입니다. 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임대인은 만기 6월부터 1월 전까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할래라고. 그리고 얘는 1월 전까지만 말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만기 될 때까지 두 친구가 말이 서로가 없어요. 뭐 어떻게 된 신반인지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으면 기간 종료됐어요. 이 종료되면 어떻게 구렁이 다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간다 해서 입 다물고 넘어간다 해서 묵시적 갱신 또는 법정 갱신합니다. 이때 2년으로 본다라고 됐어요. 2년으로 본다. 그리고 연장이 다 안 되는 거죠. 일종의.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나가겠다라고 외치면 이 사람 갑자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말로 해서 3월까지 돈을 토해내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게 묵시적 갱신이고요. 자, 이제 차임당의 증가 충고는 둘 다 증감을 할 수 있는데 그 임차인도 할 수 있고 임대인도 할 수가 있어요. 한데 이 팽면적 강행 기준으로서 임차인이 불리하면 안 되거든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임차인이 불리한 건 뭡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해서 정액의 범위가 제한이 있습니다. 이건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차임등의 차임등의 정감 청구권인데요. 정감입니다. 올리고 내리고 둘 다 하는 거예요. 당사자 둘 다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한을 두는 것은 제한은 정감화 제한이고요. 이때 주의할 것이 이거예요. 주임법과 상임법을 같이 봅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내에 해야 돼요. 계약기간 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후, 즉 완료하고 나서 하는 것이고 이거는 여러분이 20분의 1을 5% 인상시키고요. 얘는 9%까지인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인상 후는요. 인상을 되고 나서는 1년 이내 재인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 5%, 연 9% 가는 말은 없습니다. 강사분들이 실수하죠. 이제 월 단위 차임 전환할 때 이건 그대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원래 좀 나오기 어렵죠. 그래도 한번 보시고요. 자, 124 금액 앞서 맞춰 고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8번 같으면 그 9,500을 1억으로 고치고 3,200을 3,400 그리고 광역시에 세종 하나 넣어주시고요. 기타 지역이 5,000, 1,700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상임법은요. 여러분 우리 적용 범위가 문제 가장 많이 나오죠. 적용 범위 문제는 영리주구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가 나오면 안 되고 세무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환산보증금 제도 쓴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리주구이면서 이 환산보증금 쓴다는 거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 4억에 3억에 2억 4천에 1억 8천이 들어가죠. 그 대학령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 대신 세무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임대차나 그 등기가 없을 경우 임차인의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우선 변제 특별한 거 없고 최우선 변제 금액은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죠. 단지 종전의 3분의 1을 2분의 1로 바뀌었다. 이런 거 금액 정도는 외우셔야 되고 시험 치기 전에 외우세요. 자, 원래는 126페이지 기간 중심인데 얘는 1년이죠. 하되 계약갱신 요구를 보시게 되면 이 거절을 하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동그라미 1에서 8번까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4번, 5번, 특히 5번 주의하셔야 돼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하면 거절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7번에서 A, B, C 좀 잡아두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화 됐습니다. 구체화.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 요거는 작년도부터 바뀐 내용이니까 기억하시고 방갈로 2번은 최초 기간 포함하여 5년을 넘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 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127페이지 보면 그런 내용 비교해 두었으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특히 뭐 적용 대상이나 대항력,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이 동그라미 4번 중심, 1번, 4번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대차 기간 꼭 체크하시고요. 계약갱신 꾸준히 나오며 그리고 차임 등의 증가 청구 방금 했죠. 월 차임 전환은 이거 좀 참고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 되고 자, 경매 시간을 한번 볼까요? 그래도 할 거 다 합시다. 이론이 여러분이 뭐 2강 하는 것보다 1강으로 마무리하고 좀 길더라도 좀 쉬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볼게요. 경매와 공매인데 일단 여러분 기억하실 때요. 우리가 공매, 경매는 시험의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이론적입니다. 순수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공매가 경매보다 이론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상 들어가면 공매가 더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이론적이니까 이론만 합시다. 자, 이제 볼게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인데 그거 보시면 이 경매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밑에 보시면 공통점 보면 밑에 동그라미 3번요. 압류하여 처분하죠. 그리고 돈 돌려줍니다. 그래서 압류 환급 배당이지만 실제 제가 앞에 적을 때는 압류하여 처분한 다음에 돈 돌려준다. 그렇게 말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때 경매는 2가지예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인데 우리 현행 절차는 강제 경매를 절차를 옛걸 준용하게 돼 있어요.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제 경매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집행권을 통해서 합니다. 그 밑줄 보면 강제 경매 집행권은 나오죠. 임의 경매 담보 물건이라 하여 등기부에 올라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이 강제 경매가 일상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비교표는 참고로 좀 보시고요. 130페이지 강제 경매 절차인데 이걸 보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표를 우리가 기본서에 있는 표를 제가 하나 넣어두었어요. 135 요걸 이제 보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칠판 좀 보도록 해요. 일단 경매 신청이 들어옵니다. 경매 순서 뭐 강제 경매 할까요? 강제 경매 순서입니다. 이건 임의 경매도 준용합니다. 일단 경매 신청이 들어와요. 신청이 들어오고요.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이
이 경매 물건이 강제 경매인지 임의 경매인지 이제 접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돈 받을 사람 나오세요라고 해서 1000매가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하죠. 배당 요구. 돈 받을 사람 나오세요. 배당 요구를 하는데 이 배당 요구 시점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1000매가 길까지입니다. 이 첫 매가, 첫 하는 글자 중요해요. 1000매가 길까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물건의 실지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매각 준비가 들어갑니다. 이때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거예요. 매각 준비에서 뭐가 들어가냐 하면 이 물건은 어느 정도 금액이다 하여 최저 매각 금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문에 공고를 하죠. 자, 공고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내가 경매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뒤에 보겠지만 경매를 당일 와서 쓰는 기일 입찰부터 해서 일정 기간의 기간 아니면 큰 금액 부르는 호가 이 중에 하나 골라서 어느 경매계에 와서 이 최저 매각 금액의 10% 들고 오시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2주일이 지나면 이제 실제 매각이 실시가 되죠.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2주 동안 현장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신뢰하지 마라 이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금액의 10%를 가져옵니다. 10%를 가져오는데 이게 말 그대로 보증금제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저 매각 금액의 10% 이렇게 10%라고 제가 적을게요. 자, 이거는 현금과 유가증금 가져오는데 실제 경매 만회하면 서울보증보험의 금액을 많이 활용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을 선순위 지위를 가진다 라고 하는데 차순위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손을 들어야 되겠죠. 한데 경매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뭐 수업용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여러분 등기법하고 민법만 조금 하시면 경매 쉽고요. 조금만 법원 가보세요. 다 가르쳐줍니다. 이게 제가 학원에서 우스갯소리 하는데요. 수원에 꼭 가셔야 됩니다. 이 여담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경매계가 많지 않습니까? 수원이 전체 경매에 제일 많은 곳이 수원이에요. 수원 한 일주일만 아침에 가십시오. 11시에 이루어지니까 한 10시 20분에서 한 11시 한 20분까지? 1시간 정도만 있으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반적인 건 금방 합니다. 절반은 수원 법원에 가면 다 알아요. 그만큼 물량이 많습니다. 뭐 특이한 거 많이 보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가장 큰 금액을 선순위자가 되고요. 이 금액은 너희들 만족하는, 이래서 너희들은 채권자와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매각 허가 여부 결정, 허부 결정이라고 해서 여기서 따지게 돼요. 그런데 이 채권자의 경우는 돈을 더 받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채무자는 내 거 싸게 팔린 데서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고가 가능해요. 이때 항고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악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매각 금액에 대해서 그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이라면 1억 2천 걸었다면 1200만 원 걸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이기게 되면 재판 새로 하고요. 만약에 그들이 지면 이게 몰수패를 당하는데 채무자는 몰수패고 채권자는 지연 이자만 뺀 나머지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토지였다. 그 토지 중에 농지였다 하면 농지증을 이때 준비를 하셔야 돼요. 보통 농지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거 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지증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고 나서 바로인데 농지증 4일 있다 오면 또 이것도 골치 아프거든요. 보통 이게 미리 신청해야 됩니다. 그 읍면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요거 살려고 하는데 농지증 좀 끊어주세요. 이렇게 전화만 해줍니다. 요거 지나고 나면 이제 잔금을 내요. 잔금은 어느 시점에 내는 게 아니고 한 달 이내에 내면 돼요. 나오면 이제 잔금 내라고 쭉 줄 수 있습니다. 그 잔금 내면 이제 그 돈으로 어떻게 배당 요구한 사람에게 배당이 실시됩니다. 여러분 실제 경매장 가면요. 이 잔금 내면 끝나버립니다. 끝나요. 이건 내 문제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제 뚜벅뚜벅 그 집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소유권 입성하죠. 이전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 잔금을 내게 되면 원시 취득을 하게 돼요. 원시 취득. 이게 소유권 취득인데 원시 취득 방식이라는 거 기억을 하고요. 자, 이전하고 딱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모르는 사람이 버티고 있어요. 즉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빨리 나가라고 목덜미 잡아가 던져야겠죠. 이렇게 그 6개월 안에 해야 됩니다. 이걸 6개월 안.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이 명도, 소송 또는 여러분 그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어디 보냐 하면 131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인도 명령이라 나오죠. 이걸 인도 명령을 합니다. 줘라 저 사람한테 되고, 자,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 그렇다면 반대로 대항력이 있는 사람, 유치권자가 이때 이제 나타나는 거죠. 6개월이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넘어가는 거. 그럼 이 사람은 명도 소송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일단 질차는 이렇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이것입니다. 파란색 좀 잘 보세요.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잔금을 미납하게 되면 이때 하는 경매를 우리가 재경매라고 합니다. 이때는 절대적으로 이
흔히 적감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이땐 적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이 충족되어서 넘어왔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경매장이 그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경매가 실시 안 됐죠. 미실시됐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다 해서 이것을 신경매 또는 새경매라고 하고, 이때는 이게 10% 내는 요 금액이 비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적감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매가 허가 여부 결정해서 통과를 못했어요. 이거 우리가 불허가라고 하는데, 이때도 우리가 어떻게 신경매라고 합니다. 왜? 물건 아직 안 풀었잖아요. 내 손에 안 왔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적감이 없어요. 그래서 적감이 언제 있는지 여부도 따져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30페이지 돌아오세요. 자, 강제경매 절차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양갈로 1번에 반갈로 2번 그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배당 요구 보시면 첫 매각길, 첫 하는 글자 중요한 대화며, 매각의 준비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리고 매각길 및 매각 결정길 지정 공고인데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거 잡아두시고요. 그리고 5번에 매각 실시할 때 매수 신청 보증금, 즉 최전 매각 금액의 10%다. 꼭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밑에 6번에 3번에 공탁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항고할 때 매각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는 참고로 보되 샘매각길 우리가 20, 30% 관해서 낮추다. 이런 얘기 담고 있죠. 그래서 매각의 실시에서 반갈로 1, 2, 3 기억해 두시고요. 매각 허가 여부 결정해서 우리가 이 매각 불허가 되면 세매가한다. 적감 없다. 여기 2번에 나와 있죠. 그리고 3번에 1번에서 공탁할 때 매각 대금 10분의 1. 그리고 매각 대금 납부는 일정 기간입니다. 기간. 그리고 이제 재매각 동그라미 1번 체크하시고요. 자, 이제 131페이지 보시게 되면 배당 절차는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요구했는 사람한테 준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것도 이런 것들 잡아두셔야겠죠. 자, 이제 인수주의와 인형주의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 매각 실시할 때 경매하게 되면 내가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원시 취득이 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등기부를 물건을 부수는 게 아니잖아요. 등기부를 없애잖아요. 그래서 말소시킨다. 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요. 즉 경매하는 분들은 요걸 가지고 내 돈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압류, 가압류가 있고요. 경매 개시 기입 등기가 있고요. 경매 개시 기입 등기, 그리고 담보, 저당 건저당 이것도 할까요? 그리고 담보 가등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 전세권까지 5가지지만 전세권은 빼도 됩니다. 요 네 가지 중에 서로 충돌이 나면 가장 우선되는 걸 기준으로 따집니다. 이 우선되는 걸 기준으로 선행하면 인수하고요. 후행하면 이 소재가 되는데, 이게 말소 기준이기 때문에 결과 이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인수되는 대상이 무엇인가 권리를 잘 봐야 돼요. 뭐냐 하면 임차권과 전세권입니다. 이 전세권하고요, 임차권요. 이들의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선택권이 있거든요. 어떤 선택권이냐 하면 돈을 배당 받아갈 수도 있고요. 또는 거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무조건 인수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인수, 무조건 경락자가 안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 지금은 등기부에서 사라졌지, 등기법에서 배우지 않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소송에 휘말린 건물들이 있습니다. 예고 등기. 그리고 여러분 법에서 정하는 이런 것들 다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치권도 대표적이죠. 자, 그런 게 131페이지 있고요. 자, 이해관계는 참가 가능자와 참가 불가자를 좀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참가 불가능자에서 여러분 행위 무능자를 비롯해서 채무자, 소유자 이런 것도 좀 잡아두시고요. 나머지 좀 더 살펴보시면 되고, 세매각, 재매각은요, 이 개념 정도, 요 색깔 있는 이 분필 정도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배당은 배당 요구나 배당 원칙, 담보물건 필요 없고요. 여러분 133페이지 그 위에 표 사례 있죠. 그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배당 순위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 134페이지 보면 이 공매 종류가 있는데 먼저 그거 보기 전에 133을 보면 공매 비업무용 부동산 나오고, 그리고 134페이지 유입부동산, 압류부동산 있는데 먼저 아래 표를 먼저 보세요. 법원 경매와 압류부동산 중간 거 손으로 가려보세요. 가리게 되면 적금을 뺀 나머지는 경매와 비슷하죠. 즉 압류부동산은 소속은 공매입니다. 껍데기는 공매지만 실질적 성격은 경매예요. 이해되시죠? 압류부동산은 소속은 공매지만 실질적 성격은 경매처럼 취급을 하면 돼요. 그리고 비업무용 부동산 숫자 3에 가깝다. 한번 읽어봐 두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 문제 풀면서 제가 대체해 드리면 되고요.
우리 134페이지 경매 공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경매의 경우는 저감이 떨어지면 100, 80, 20, 30%, 20% 잡고요. 80, 64 이렇게 떨어지면 압류 부동산은 100, 100, 그 다음에 90, 80, 60, 90, 80, 70 이렇게 떨어집니다. 한 번 더 간 다음에. 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네요. 자, 하고. 자, 우리 요 경매까지 보았고요. 좀 양이 많죠, 여러분? 자, 매수 신청 대리는 우리 문제 하면서 우리 하도록 합시다. 한 템포만 더 쉬고 들어가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